아버지,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한 통의 전화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낡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식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이야기방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 23층 회의실 창가에서 김준호는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3세 나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그의 명함에는 글로벌 전략팀 김준호라는 영문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회의 정말 멋졌어요. 동료 박지영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편에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사회적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친절하되 거리를 두고 겸손하되 자신감을 잃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사무실 불빛들이 그의 정장 어깨를 스쳤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 손때 묻은 가방, 그리고 중고차 매매상 아들이라는 정체성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약혼녀 한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의 끝났어. 저녁 먹으러 갈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웨딩드레스 피팅 중이야. 너무 예쁜 거 골랐어. 준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서울 서초동에서 자란 약사 부모를 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며 준호가 꿈꾸던 서울의 삶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탄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수진의 집 주소를 입력하며 문득 옛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몰던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뒷자리에는 중고 타이어들이 굴러다녔고 조수석 발밑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그땐 그랬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의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검고 거칠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에 남겨진 경차는 금세 작아졌습니다. 수진의 집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햇살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오빠, 여기.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레스 예뻤어? 응, 진짜 마음에 들었어. 근데 오빠, 하객 명단 정리는 다 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다 했어. 우리 쪽 하객은 회사 사람들이랑 대학 친구들로. 오빠 가족 쪽은? 그 질문에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족은 많지 않아. 아버지만 계시거든.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응. 내가 고등학생 때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오시는 거지?
준호는 잠시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김만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 정비복을 입고 낡은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사기는 안 친다. 그게 내 자랑이여. 하지만 준호는 그 자랑이 부끄러웠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는 아버지 가게를 피해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 자영업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예 고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아, 응, 당연히 오시지.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식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 명단에는 회사 임원들과 수진 쪽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빼입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준호는 상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웃으며 사람들 사이를 걷는 모습을, 누군가 직업을 물으면 중고차 장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준호야. 잘 지내제? 익숙한 충청도 사투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무의식 중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었지만 왠지 누군가 들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도 정장 하나 맞춰야 할 것 같은디. 어디 가면 되겠노?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아버지, 그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편한 옷 입고 오세요.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아이고, 아들 결혼식인디. 그래도 좀 차려입어야제. 정말 괜찮아요. 편하게 오세요. 통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아. 괜히 오셔서 불편해 하시는 것보다 낫지.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들 결혼식인디. 그래도 좀 차려입어야제.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무거움이 얼마나 큰 후회로 변할지를.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청첩장 문구 하나, 식순 배치 하나에도 신경 쓸 것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거의 매일 수진을 만나 예식장과 스튜디오를 오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초동의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수진의 어머니 한윤미였습니다. 60의 나이지만
단정한 머리와 우아한 옷차림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준호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수진이 소파에 앉아 청첩장 샘플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이것 좀 봐. 이 디자인 어때? 준호는 수진 옆에 앉아 청첩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들이었습니다. 윤미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 씨, 청첩장 문구는 정하셨어요?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했습니다. 수진이랑 몇 가지 보고 있어요. 윤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청첩장에 넣어야 할 텐데. 김만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죠?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십니다. 어머, 자영업이면 어떤 쪽이세요? 요즘 자영업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자영업이시래. 굳이 물어볼 필요 있어? 하지만 윤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사돈 되실 분인데 알아야지.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고차 매매 쪽입니다. 정비소도 함께 운영하시고요.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고차 쪽이시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방에 계신가요? 네. 충청도에 계십니다. 그럼 식장까지 오시려면 좀 멀겠네요. 혹시 예식 당일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시겠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걱정을. 다들 잘 오실 거야. 하지만 윤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걱정돼서 그래. 우리 쪽 하객들이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고, 또 식장도 호텔이잖아. 혹시 아버님이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싶었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이해해 주세요. 결혼식은 양가의 체면이 걸린 자리잖아요. 저희 쪽 친척들이 좀 까다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식장에서는 다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편하자는 거죠. 우리 수진이도 준호 씨랑 결혼하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윤미의 말은 이미 준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네요. 수진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도 같이 나갈게.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윤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장에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망신을 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결혼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축복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에게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도 불편할 것이고 자신도 마음 편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준호는 회사 동료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준호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준호 형, 부럽습니다. 신부 사진 봤는데 정말 예쁘던데요. 후배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형, 장인어른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약사셔. 강남에서 약국 운영하시고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형 아버님은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영업하셔. 어떤 쪽이세요? 준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사업하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고?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말인데요.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남과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려고요. 하객도 최소한으로만 부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객 명단에는 이미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멀기도 하시고 혹시 오시다가 힘드실까봐 걱정돼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면 안 되겠구나. 준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괜찮다. 이해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축하한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먼저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아버지도 불편하실 거야. 나도 편할 거고.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준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축하한다. 그 말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기로, 결혼식에 집중하기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5월의 토요일 오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 하얀 셔츠, 반짝이는 구두. 그는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날이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의 고급 호텔 3층이었습니다. 준호는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붉은 카펫이 입구에서 예식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밖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신랑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하고는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수진의 친척들, 모두 단정한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는 악수와 인사가 오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준호 씨. 고맙습니다. 준호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올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친척들은 대부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준호 쪽은 뒷자리에 회사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준호는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헤어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신랑님, 5분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예식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멀리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예식장 입구에 아버지 김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약간 헐거웠고 바지단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간 자라난 수염이 희끗희끗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와 그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하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충청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말고 저쪽으로 가시죠. 그는 아버지를 로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전화로 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수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디. 그냥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윤미가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전해주고 갈라고. 뭔데요? 열어봐. 준호는 가방을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대학 다닐 때부터 모은 돈이다. 혼수 준비하는데 보태 써라. 준호는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통장 사본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가거라. 새아가 기다리겠다. 아버지도 들어오세요. 아니다. 아버지는 그냥 가본다. 왜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정장.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준호 너 불편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안다. 뭐려?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다. 이해해야 한다. 세상이 그런 거지. 만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손에 기름 묻혀가며 살았지.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사람한테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그는 아들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아버지는 응원한다. 만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어깨, 낡은 정장, 천천히 걷는 걸음. 아버지, 준호가 불렀습니다. 만수가 돌아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제발.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보자. 아버지는 그냥 간다. 그는 호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그의 모습을 삼켰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신랑님, 지금 입장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신랑 대기실에 두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단상 위에 섰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 빛나는 미소, 행복한 눈빛. 수진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준호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식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맴돌았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사라지던 그 모습. 신랑 신부에게 큰 절 올리겠습니다. 준호는 정신을 차리고 수진과 함께 절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준호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자리였습니다. 하객들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양가 가족 사진을 찍는 순간 준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리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신랑 아버님은 안 계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진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신랑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두고 간 가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다시 한번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네가 대학 다닐 때부터 모은 돈이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신혼여행은 발리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호텔에 짐을 풀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5월의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결혼식 날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사라지던 아버지의 뒷모습, 텅 빈 가족사진 자리, 답장 없는 문자 메시지. 오빠, 무슨 생각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다가 예쁘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무언가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준호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렸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가 두고 간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네가 대학 다닐 때부터 모은 돈이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손에 기름을 묻히며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견디며 한 푼, 두 푼 모았을 그 시간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늘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던 날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아버지는 괜찮아. 그때 준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준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이상했지?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빠 힘든 거 알아. 결혼식 날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했어.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다들 실수하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충청남도 천안경찰서입니다. 김만수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만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천안의료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준호는 책상을 움켜잡았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팀장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가족 일로 급하게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와. 조심해서. 준호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천안의료원을 검색했습니다.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천안 가는 중이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사고 나셨어. 수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많이 다치셨어? 잘 모르겠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오빠, 조심해서 가. 연락 줘. 전화를 끊고 준호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하늘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천안의료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준호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아버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만수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내 아들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준호를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머리와 가슴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식은 돌아올 수 있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온몸에 관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준호. 깨어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와주셨는데 제가 부끄러워했어요. 아버지를 거부했어요. 준호는 흐느꼈습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때? 아직 의식이 없어. 내가 내일 내려갈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있을게. 오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준호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버지는 일을 쉬고 왔습니다. 작업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준호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는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서투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는 그때 아버지가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입학 날 아버지는 등록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에서 아버지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열렸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안하죠.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야.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 이제 알 거지. 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 계셔야 합니다. 준호는 끌려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도에 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람은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야.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장례식장은 천안의료원 지하 1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준호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게 근처 상인 몇 명, 오래된 단골 손님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수 형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지. 사기 한번 안 치고 살았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수진이 옆에 앉아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힘내. 고마워. 3일장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준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야. 발인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주름이 졌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준호는 충청도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집은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공구들이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작업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과 비누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준호의 대학 졸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준호는 액자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준호는 아버지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거 봐. 수진이 서재에서 불렀습니다. 준호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대학 등록금 500만 원 2010년 2월. 준호 생활비 50만 원 2010년 3월. 준호 책값 30만 원 2010년 4월. 준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자신을 위해 쓴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대학 4년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까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결혼 축의금 1,000만 원 2025년 5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오빠, 수진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맞으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이상훈입니다. 네. 그런데요. 김만수 씨의 상속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그는 천안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이요? 준호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럭저럭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천안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과 정비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상가 건물 2채가 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예금 통장에 약 2억 원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김만수 씨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빚도 없고 모든 세금을 제때 납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모은 재산입니다. 준호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늘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께서 아드님께 남긴 편지입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익숙한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버지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결혼식 날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다. 너는 늘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 알고 있었다. 괜찮다. 세상이 그런 거니까. 하지만 준호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진짜 부자다. 아버지는 평생 손에 기름 묻혀 살았지만 사람한테 사기는 안 쳤다. 그게 내 자랑이다. 이제 네가 그 뜻을 이어가면 된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로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준호야.
아버지가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에 중고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차였습니다. 준호는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런 차들을 정비하며 살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에서 명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김만수의 아들 김준호. 다음 날 준호는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는 새로 만든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 이름 당당하게 쓸게요.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밖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충청도의 아버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김만수 자동차 정비라는 간판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간판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손님들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기면 이 가게를 보여주리라고, 그리고 말해주리라고. 할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이었다고.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 살게요. 아버지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준호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기억의 의존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다녀왔어? 응, 어땠어? 준호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소중히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이었고 성실함이었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은 아버지가 보내는 축복처럼 따뜻했습니다. 잠시 멈춰 듣는 한편의 이야기.
오늘도 조용한 이야기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